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시장은 제자리에서 방향을 모색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2차 전지의 수급이 약화되면서 매물이 출회됐는데 바이오 관련주로 매기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수급의 손바뀜이 과연 4월의 주도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작년 하나 디펜스에 이어서 하나그룹의 방산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최근 신고가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현대로템이라든지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안정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주가가 점진적으로 좀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올 한 해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는 이들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거래일째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볼까요? 네, 장시영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한미약품입니다. CMO, CDMO 사업 확장으로 하반기 성과를 기대한다. 라는 리포트가 좀 발간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한미약품이 1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전체의 어떤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한미약품의 상승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업종 내의 상승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동안 수급적으로 조금 모자랐던 제약바이오 쪽의 훈풍으로 돌아서기를 기대해봅니다. 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한미약품 이 대형주의 무거움을 뒷전으로 하고 13%의 급등을 그려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제약바이오주로 수급이 확실하게 좀 몰리면서 섹터 전반에 모처럼 온기가 돌았는데 이 제약바이오주의 반격이 이제 진짜로 시작이 되는 건지 수급의 동향을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홍희진 파트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확인해 볼까요? 네, 홍희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넥슨게임즈입니다. 21년 출시된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 판호 발급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사전 예약에 대한 어떤 지금 호조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영향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좀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경계는 좀 필요해 보이며 다만 아직 기대감 좀 유효하므로 관심을 조금 두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섹터가 게임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슨게임즈는 이제 최근에 좋은 좀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윗꼬리를 좀 닮아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래도 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들어온 점이 특이점입니다. 자,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미국의 IRA 세부 지침안 발표 후 양극재 소재주와 키 맞추기에 나선 음극재 소재주, 그리고 정부의 의료기기 수출 지원 정책에 들썩이는 의료기기 관련주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극재부터 보시죠. 미국 정부가 IRA 세부 지침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면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양극재에 비해서는 오르지 못했던 음극재 소재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또 포스코그룹이 차세대 음극재 투자를 본격화한다라는 소식까지 내놨습니다. 음극재 소재주와 양극재의 상승 탄력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진단을 들어보고요. 자, 이어서 의료기기입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국산 의료기기 수출을 2배로 늘리면서 세계 5위권 강국을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향후 5년간 민간과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를 하고 기술 경쟁력을 갖춘 수출 주력 품목은 국산화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특히 뷰노나 루닛 그리고 딥노이드 등 의료 AI 관련주들이 대장으로 올라서면서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2차 전지 음극재부터 한번 볼까요? 그동안 뭐 2차 전지 소재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는 당연하게 좀 양극재를 대장으로 좀 봤는데 음극재 소재주가 상대적으로는 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좀 그 이유부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장시영 차장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배터리 전체 셀 제조 원가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양극재입니다. 양극재가 대략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음극재가 원가의 20%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자체도 양극재 시장이 2030년이면 341억 달러, 그리고 음극재가 146억 달러로 양극재 시장이 2배 이상 음극재 시장보다 좀 큰 상황이거든요. 뭐 음극재 역시도 사실은 양극재와 더불어서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로 꼽히면서 에너지의 저장, 방출 뭐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배터리 효율이라든지 사이클 성능 이런 부분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조흑연이라든지 천연흑연, 실리콘 등이 음극재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요. 중국이 글로벌 음극재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음극재의 약 83%는 인조흑연이 쓰이는데 어찌됐든 중국이 이 음극재 시장은 흑연으로 인해서 거의 독점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인조흑연 관련 이 음극재가 시장에서 좀 그동안 많이 쓰여져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규모도 크고 원가 비중도 양극재가 높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출력이나 주행거리 등을 먼저 개선시키는 양극재 관련 시장 규모가 커져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에너지 밀도를 좀 높이고 충방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에 관한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에서도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포스코 피처엠이죠. 이를 통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양극재와 좀 음극재 시장 규모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양극재가 훨씬 더 큰 점,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서도 이제 양극재가 훨씬 더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양극재와 음극재의 좀 시장 규모와 성장세부터 한번 좀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진 파트너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일단 지금 뭐 사실상 우리가 그 2차 전지 소재단, 그러니까 지금 전체 배터리 가격에서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4대 소재죠. 이제 그 안에서도 한 대략 50-60% 차지하고 있는 게 양극재인데 중요한 건 2022년 배터리 소재 시장 규모가 한 70조 원 정도로 좀 추정이 됩니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이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화면 한번 좀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0조 원이고, 그러면 이제 25년도 되면 121조 원으로 이제 급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0년 되면 192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하게끔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음극재만 특출나게 치고 올라가기 굉장히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그러니까 전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비율로 섞여주고 그 최상의 어떤 레시피가 있어야만이 배터리 성능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커진다라고 해서 음극재가 갑자기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데 중요한 거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흑연, 그러니까 천연 흑연이나 인조 흑연에 대한 제품들이 주를 좀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음극재죠. 근데 이제 실리콘 쪽에 대한 어떤 메탈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더 이제 활성화되게 된다면 이 192조 원, 그러니까 30년까지 192조 원의 어떤 전망치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실리콘 음극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중국 쪽이 그동안에 시장을 꽉 잡고 있었던 분야가 당연히 이제 소재 쪽이고 특히나 양극재는 중국이 한 60%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음극재 분야는 한 85% 정도를 전 세계에서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독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독점이란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잘해냈을 때는 이 어떤 점유율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기대감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양극재가 그동안의 음극재보다 좀 잘 갔던 부분은 역시나 매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에서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 업체랑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양극재에 대한 어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배터리 만드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극재 업체가 음극재 업체보다는 프리미엄이 좀 더 붙은 상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가격 협상력은 저는 조금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상황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다만 이 안에 있는 어떤 부품들이 좀 바뀌어가는 부분이 좀 틈새 시장으로 좀 공략해볼 좀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2차 전지 소재단의 성장과 함께 음극재 섹터에서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뭐 그 종목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지만 특히나 이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
피처엠을 조금 대장으로 지금 여기시고 있는데 오늘 사실 주가는 조금 많이 밀리면서 거래를 마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업계가 실리콘 음극재 강점을 좀 무기로 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글로벌 음극재 시장에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음극재 소재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좀 기업을 선별을 할 때 저희가 좀 대장주 위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재료나 기술들을 주목을 하면서 좀 투자의 성과를 챙겨봐야 될까요, 차장님? 사실 이제 양극재 쪽에서 아무리 이 전기의 양을,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를 생성을 하더라도 음극재 쪽에서 그거를 균형 있게 좀 받쳐주지 않는다면 배터리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네. 특히나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주행거리도 주행거리지만 충전 시간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뭐 대략 사실 5-6시간을 충전한다든지 3-4시간, 뭐 급속 충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완충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행거리보다 긴 충전 시간이 좀 불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시의 최대 주행거리가 충분히 길지 않더라도 만약에 배터리 충전 시간이 좀 짧다고 한다면 자주 충전이 가능한 도심지대에서 큰 불편함이 전기차를 사용하는 데서 큰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개발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음극재 쪽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소재로 한 음극재 개발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몰두를 하고 있고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의 문제가 뭐냐면 리튬을 사실 흑연 탄소 같은 경우는 6개의 원자에 1개의 리튬밖에 확보를 못하지만 반면 5개의 원자에서 리튬이온을 22개를 확보할 수 있는 실리콘, 이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실리콘은 흑연보다 좀 더 빠르게 팽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를 보완해 주는 게 CNT 도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CNT 도전제가 실리콘 음극재 팽창을 잡아주는 보완제로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중요성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음극재 탄소계 소재로 CNT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실리콘 CNT를 복합해 사용할 경우 이게 CNT가 실리콘 부피 팽창을 완충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내에서 상용화해서 현재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나노 신소재이기 때문에 네.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는 업체도 업체지만 실리콘 음극재 자체의 어떤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도전제까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CNT 도전제 동진세미캠도 포함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같이 진출을 했고 아마 동직생기면 현재 개발 중으로 알고 있고요. 상용화해서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고 시장을 조금 점유하고 있는 것은 나노신소재가 유일하다라고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종목 모두 오늘 6%, 7% 정도 좀 밀리긴 했습니다. 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퓨처엠, 이제 전에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종목의 이름이 좀 익숙하진 않은데 오늘 이제 포스코 그룹의 차세대 음극재 본격 투자 소식이 전해졌죠. 뭐 10배 정도 이제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포스코 그룹의 이제 소재 생산의 내재화로 경쟁력이 더욱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음극재 투자로 인해서 앞으로 포스코 그룹에서 어떤 좀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파트너님 어떤 것들 좀 저희가 볼까요? 일단 지금 뭐 사실상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이 조금 많이 잘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수주 물량이 굉장히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작년 2022년 5월부터 사실상 얼티얼셈즈를 대상으로 LCMA에 대한 양극재가 계속적으로 좀 수주가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8조 원, 뭐 1조 8천억, 그다음 1조, 그다음에 인조 흑연 음극재도 지금 2022년 12월 달에 한 9,400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2년도 8월 같은 경우는 ESS 양극재 1조 원 가량의 지금 물량을 수주받았다. 그다음에 최근에 2023년 1월 달에 삼성 SDI 40조짜리 물량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이제 들어왔죠. 이제 퓨처엠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지금 인정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죠. 얼티어셈즈 같은 경우는 LG와 GM의 합작법인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캐파가 점진적으로 좀 커지기 위해서는 그 밑에 물밑 협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결국 기술력이 좀 밑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상 이 시장이 성장성이 있다라는 건 사실상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이 어떤 소재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도 좀 제한적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중국 쪽이죠.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 중국 쪽에 대한 물량을 지금 대거 지금 수입해다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정치적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중국을 배제시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분율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구조를 좀 갖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는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투자를 450톤 정도, 그러니까 지금 450톤 규모를 공장을 지금 증설할 계획이었는데 요게 지금 10배가 넘게 뛰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쓰임새가 좀 다양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응급제에 대한 어떤 시작은 사실 테슬라 4680 쪽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4680 배터리 이번에 지금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LG엔소도 좀 납품을 하게 됐고 여기에 지금 실리콘 응급제나 이런 것들이 탑재가 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앞으로의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포르쉐 마칸 쪽에서도 결국에는 사용되는 배터리에 실리콘 응급제가 지금 들어가고요. 이 배터리는 우리나라 LG엔솔이 또 생산을 한다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분야가 결국 실리콘 응급제다. 다만 이게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쪽이냐, 그러니까 SiC 쪽이냐 아니면 산화물계 쪽이냐는 아직까지는 기술 표준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기술의 발전이 있고 확인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긴 네. 하지만요. 포스코 그룹은 이 둘 다를 합니다. 둘 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포스코 그룹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기준점으로 해서 좀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주신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로 지금 투자를 조금 늘리고 있고 저희가 좀 응급제 관련해서 포스코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담아보자라고 하면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근데 뭐 사실 이 포스코 그룹주들의 2차 전지 이 시장에서 생태계의 조정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를 통한 이 원재료 내재화부터 소재 가공 생산까지 두루 이제 수직 계열화 중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을 볼 때는 사실 포스코 그룹주를 먼저 보시는 게 맞은 것 같고요. 응급제 관련해서는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죠. 예전 포스코 케미칼, 지금 포스코 퓨처임인데 원래 포스코 퓨처임은 응급제를 하던 회사였습니다. 네. 양극재 시장에 새로 진출을 했을 뿐이지 기존에 했던 사업보다 양극재 시장의 먹거리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극재 시장에 뛰어들었던 거지 원래는 응급제에 특화되어 있던 회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응급제 시장을 키워야 될 어떤 그런 시장 전망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네.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피처임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원료부터 뭐 소재 가공까지 다 판단을 한다고 하면 포스코 홀딩스까지도 두루 섭렵해서 같이 보셔야 된다. 이런 어떤 추세적인 흐름들이 이제 막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로 인해서 수주가 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홍희진 파트너께 좀 질문을 드려볼까 했는데 빠르게 좀 선점을 하셨어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극재 소재주와 이제 양극재 소재주가 키 맞추기를 하면서 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최선호주를 이제 포스코 그룹을 제외하고 아까 뭐 도전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장시영 차장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나노신 소재를 계속 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 응급제 시장은 이미 시장이 좀 진출이 돼 있고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는 하나 규모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성장세가 좀 돋보이지는 않거든요. 인조 흑연이라든지 흑연 계열의 어떤 응급제를 여전히 사용하는 빈도수가 좀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업체들, 뭐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기타 다른 업체들이 얼마만큼 캐파 증설을 하고 그리고 양극재 시장처럼 조인트 벤처도 만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양극재 시장처럼 대규모의 장기 공급 제약이 체결이 되면서 뭐 10조 원 이상의 수주가 이어지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쫓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와 비슷하게 도전제까지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나노신 소재는 지금 CNT 도전제만 가지고도 역대 최고 매출액을 작년에 기록을 했고 올해도 캐파 증설까지 이루어지면서 그런 어떤 실적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확인하시면서 같이 나노신 소재를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극재 소재 중에서는 이제 내부의 전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2차 전지의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CNT 도전제에서 나노신 소재 짚어주셨고요.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일단 한 두 종목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사실상 포스코를 제외하면 응급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좀 하나 둘씩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근데 먼저 이제 요거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2차 전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면 비중 설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매매할 때는 비중을 얼마만큼
얼마만큼 담고 어떻게 뭐 분할 매수냐, 분할 매도냐 어떤 그런 전략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비중을 그렇게 좀 크게 담을 그런 위치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무겁죠. 지금. 그렇죠. 조금씩 버겁죠. 무거워져가고 네. 시장의 어떤 내용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3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 있죠. 뭐 2차 전지 비롯해서 뭐 AI나 로봇 섹터들에 대한 매물 부담이 사실상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주전자재료나 이녹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뭐 포르쉐 타이칸에 지금 장착되는 배터리를 LG엔솔에서 만드는데 여기에 실리콘 응급제를 또 누가 공급하느냐? 대주전자재료가 좀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기술력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산화물계가 있고 SiC,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쪽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쪽 분야가 어디가 지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둘 다 좀 관심은 필요하기 때문에 SiC 파우더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녹스에 대한 관심도 두 가지의 좀 섹터를 같이 놓고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르쉐 밸류체인으로 LG엔솔과 또 대주전자재료 좀 짚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까지 이녹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의료기기 관련주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부 정책이 이제 끌어주는 산업은 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이번 정부의 픽은 바로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가 이제 최근에 좀 대표적으로 달러를 벌어오면서 효자 수출 품목으로 좀 올라섰는데 이번 정부 정책 효과는 좀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홍희진 파트너께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좀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약간 지금 물론 이제 정부가 조금 도와주고 그걸 조금 더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조금 보여질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시간에서 그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팬데믹이죠.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흑자 규모가 지금 증가를 되고 있고 사실상 그때 이후에 2조 원, 뭐 3조 원 지금 매년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의료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이 또 수출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 쪽으로 좀 넘어오면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 조금 감소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 빈틈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지금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빈자리 좀 메꿔줌으로써 사실상 그동안에도 굉장히 좀 성장 산업으로 좀 각광을 받던 상황에서 저는 기대감이 오히려 좀 더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정부의 의지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다만 이게 무조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좋을 거냐는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만 결국 시장에서는 뭔가 좀 기대감 요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좀 뒷받침이 잘 돼 있고요. 네, 늘 좋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비올이라고 하는 피부 미용 기기들. 그다음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자진 상패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덴티움 같은 경우도 결국 중국 시장에서 2등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로서는 임플란트 관련주의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저는 더 있고 경쟁력은 상당히 좀 큰 분야가 이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용은 북미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치아는 또 중국 시장을 노리면서 지금 많이 좀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기술 경쟁력을 갖춘 수출 주력 품목이 핵심 소재, 부품, 뭐 장비 이런 국산화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정부 정책이 이제 밝혔잖아요. 그러면 해외 수출 주도 품목 그리고 국산화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체에 대해서 장시영 차장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루트로닉이 가장 최선호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미주 시장에서의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분기마다 매번 도표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찾아보면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4분기에도 미주 지역 매출액이 대략 355억 원인데 미국 내 장비 라인업 전체의 한 70에서 80%가 고마진 제품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2,600억, 영업이익 550억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네. 올해도 한 3,400억의 영업이익 600억 이상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여전히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미용 의료기기 중에 레이저 장비가 주력으로 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신제품으로 논 레이저 장비까지 올해 출시가 돼서 본격적으로 좀 미국 시장이랑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한다고 하면 이게 레이저 제품보다 논 레이저 제품의 이 부가가치 마진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올해는 영업이익단에서도 마진 자체가 좀 개선이 되면서 충분히 또 한 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장비에서 큰 형님 격으로 이제 자리를 매림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좋고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좀 당뇨 쪽으로도 요즘에 뭐 케어젠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좋잖아요.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이런 쪽으로 또 최선 후주 있을 것 같은데 장시영 차장께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당뇨 쪽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 다른 쪽으로 시장을 살펴보다 보면 임플란트 관련된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당뇨 전에 이제 임플란트를 그렇죠. 먼저 짚고 가자. 당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뒤이어서 내어주 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알겠습니다. 테니까 임플란트 시장, 치과 의료 시장 관련 성장 모멘텀이 좀 커질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는데 인구 고령화가 가장 큰 이슈라고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적용이 되면서 임플란트가 좀 대중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중국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의 어떤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공개 매수로 인해서 가격이 좀 정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덴티움이라든지 치과 의료 장비 기기인 이 리오라든지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조금 급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계속 개선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까지도 계속해서 조금 좋은 시각을 유지하면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임플란트 관련해서 덴티움 그리고 임플란트를 할 때도 치아 엑스레이를 하는 레이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꼽고 계실까요?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 좀 관심이 좀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레이저 업체, 그다음에 고주파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제품, 예를 들면 뭐 사이노쇼에 어떤 레이저 장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장비가 한 대에 뭐 1억이다, 1억 5천이다라고 하면 국내 장비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좀 좋은 상품이고 성능도 좋고 이 장비단에 대한 어떤 수출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 안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들이 있습니다. 네. 소재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매출도 앞으로 꾸준하게 좀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사이노쇼 방금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사이노쇼가 전 세계 1등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떤 이름으로 지금 공급이 되어내니까 ODM 역할도 좀 하고 있는 업체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 시장에도 사이노쇼 브랜드로 지금 진출해 있는 기업이 제시스 메디칼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최근에 지금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된 게 고령화 사회의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피부 관리라든지 어떤 외모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서 활용처가 좀 증가되고 있는데 중국 시장마저 열리고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매출액이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신고가도 한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 제이시스 메디칼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포텐자와 하이프를 또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제이시스 메디컬 꼽아주셨습니다. 자, 음극재 소재와 또 의료기기 관련주에 대해서 진단을 좀 들어봤습니다. 탄력적으로 대응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9.1%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코오롱 우선주가 7.6%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 에너지 이어가면서 시간에서 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제약도 보겠습니다. 중견제약업체로 CT용 조영제가 주력 제품인 종목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로 3%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 시간에서도 5%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모비데이즈가 10%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로 오늘 외국인이 30만 주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1% 강세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현재 코스닥 시간외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인지 디스플레이가 8.4% 상승을 하고 있고요. TK케미칼, 해운테마로 엮을 수 있는 종목 오늘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7.2% 상승하면서 3,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세원 ENC가 2.8% 밀리면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로 4%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하락 VI까지 걸렸던 종목인데 시간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세원 ENC가 2.8%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유니온, 백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2.3%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볼까요? 에코플라스틱이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급사로 오늘 외국인이 26만 주 이상 순매수하면서 9%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분위기 좋지 않네요. 에코플라스틱 3% 하락하고 있고요. MI텍이 2.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움직임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저희는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내일의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유망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의 내여주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김성준 부장 원익 P&E 그리고 장시영 차장 에이프릴 바이오, 홍희진 파트너 케이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의 종목 원익 P&E부터 볼까요? 사실 오늘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조금 빠지면서 좀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 2차 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어떤 성장성 지금 눈여겨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원익 P&E는 2021년도에 P&E 솔루션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NS가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차 전지의 그 제조 공정 중에서 그 활성화 장비와 그 조립 장비를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가릴 것 없이 다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회사 간의 합병을 통해서 턴키 수주도 가능하다라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주 고객은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와 이제 노스볼트 정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모두가 지금 현재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증대 요인은 계속해서 뭐 이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작년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4,333억이고요. 올해도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예, 가장 큰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매출은 좋았으나 영업이익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물론 충당금 설정 부분도 있었고 일정 부분의 구조조정도 있었고 특히 저가 수주했었던 부분들을 좀 인식하다 보니까 좀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기저효과로 인해서 저가 수주분이 다 덜어지면서 올해는 상당한 좀 실적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3,600억 정도 수준인데 올해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한 3,637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이제 300억 가까운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정상 이익률 수준, 영업이익률이 8에서 한 10%가량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당장에 이제 1분기 실적 물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5월 중순 정도에 발표할 텐데 1분기서부터는 그런 기저 효과로 인한 이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그 기저효과를 딛고 실적을 조금 기대어서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오늘은 조금 안타깝게 음봉을 좀 그리면서 121선에 이제 맞물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조금 가격을 확대를 좀 해볼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2차 전지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반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좀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대략 한 이제 8,200원 정도 선 수준까지 좀 조정을 좀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두면서 분할 매수의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은 아직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이 정도 거의 뭐 가장 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방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서 분할 매수에 일단 실적 시즌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선절 가격은 7,7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한 달 반 정도를 조금 보면서 가자라는 전략이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부장님께서 3월 23일에 이제 비나텍을 내어주로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뭐 4% 정도 밀리기는 했지만 사실 당초에 좀 이렇게 목표가로 제시해 주셔도 55,000원은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그때에 비해서는 뭐 3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익절로 좀 지금 뭐 실현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이것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고점, 제가 이제 전고점을 목표 주가로 했는데요. 일단은 좀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면서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물론 제가 볼 때는 요 가격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5월 달에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그냥 익절하고 끝낼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조정 시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이 55,000원대 수준의 지난 전고점 수준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그래도 좀 추세적으로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오늘 사실 확실하게 조금 수급이 개선되는 모양을 좀 보였잖아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주봉으로 보더라도 꾸준하게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매력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앞서 이제 이오플로우를 내어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이오플로우는 다음 주 내어주로 제가 좀 가져와서 종목명은 설명을 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예고편으로 말씀을 지금. 좀 예고편으로 말씀드리고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속형 당배치라고 항체 제작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역 질환, 염증 질환, 암 질환 이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략 한 10개가 넘는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 3개는 유한양인과 룬드백 그리고 안국 약품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황입니다. 좀 비슷하게 좀 생각나는 종목이 언뜻 있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 지금 이 신규 상장을 하고 시장에서 조금 핫 이슈가 됐던 ABL 바이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ABL 바이오가 이중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대략 10개가 넘는 파이프라인으로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이슈몰이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어가는 기염을 좀 토했는데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은 1조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이프릴 바이오는 비슷한 이 히스토리를 가지고 현재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가총액이 3천억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이 파이프라인들이 기술 이전이 체결이 되고 후보 물질을 찾아서 치료제 개발이 완료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ABL 바이오와 같은 성장 스토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프릴 바이오의 시가총액은 2,800억, 3천억이 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수준에서 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6,650원 정도의 가격대인데 만약에 5일선을 어느 정도 이탈하는 가격대 수준이 왔다고 했었을 때는 21선과 충분히 이격을 좀 조정을 하면서 26,000원대 가격대에서 매수 진입을 해봄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목표가 자체는 제가 100% 이상의 가격은 5만 원, 100% 정도의 가격이, 그러니까 더블 정도 수준의 가격은 5만 원대를 좀 제시를 해주는데 네. 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BL 바이오의 히스토리, 이 성장 히스토리를 똑같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쓸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ABL바이오가 현재도 1조 원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절반 정도의 수준인 5천억대의 어떤 시가총액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좀 판단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목표가는 5만 원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매수 가격 이후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5일선을 이탈을 해서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한다면 그 가격대에서는 좀 일단 단기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이격 조정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 이탈 시에는 우선은 매도를 하고 좀 손절을 잡고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원 이상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좀 이렇게 뭐 에이프릴 바이오 이제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홍희진 파트너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케이카를 가지고 오셨어요. 케이카가 오늘 8%의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제 중고차 수요 강세의 기대감인가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 시장 경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그렇죠. 좀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건가요? 자,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고요. 유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면 긴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달러 강세,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그림인데 어제는 이제 반대 그림이었죠. 금리는 오히려 빠졌고 그다음에 달러는 오히려 약세를 좀 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악재들이 나오게 된다면 특히나 금리가 올라갈 만한 어떤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금리가 올랐던 속도보다는 확실히 앞으로는 금리 인하 속도는 좀 둔화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전망들, 그다음에 시장 반응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은 빠지고 채권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의 SVB 사태라든지 아니면 CS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거졌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금리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피해봤던 업종들은 저는 이제부터 좀 관심권을 좀 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그 탄력들이 뭐 바이오나 그다음에 지금 동사 같은 뭐 케이카라든지 네. 아니면 게임 쪽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간 이유가 거의 다 성장주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좀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고점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시장에 조금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 게임이 충분히 좀 나와질 수 있는 구조들이 완성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카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할부, 그러니까 지금 중고차 같은 경우도 할부 많이 구입을 하실 거고 렌터카 같은 경우도 할부 구입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럼 금리 인하는 결국 이 업황으로 봤을 땐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점유율 한 5위를 좀 5% 정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차 시장은 우리나라 굉장히 좀 크긴 하지만 특별한 어떤 기업이 지금 독식하는 그런 구조는 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동사 같은 경우 한해 컴퍼니가 최대 주주인데 매각 이슈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매각 주관사가 골드만삭스인데 아직 어느 쪽에 매각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대감 자체가 좀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고 하면 그동안에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따라 붙기 어려웠는데 많이 빠진 것 중에 기대감이 심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결국에는 실적도 나오고 그다음에 주가도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금리 인하 수혜주들 그중에서도 좀 K카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위치가 아닐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어디까지 볼까요? 요거는 좀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많이 올랐었죠. 그다음에 한 4만 3천 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최저치가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났었던 구간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6개월간 박스권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업황이 물론 안 좋죠.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실적 기대감이 지금 전망치보다 조금 안 좋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기관들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스권 플레이를 하시면은 상당히 좀 무난해 보이는데요. 지금 일단 13,000원에서 13,500원짜리까지 좀 열어두시고 그다음에 목표치는 좀 짧게 15,000원짜리까지는 열어두는 전략,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장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가게 되면 2만 원 언저리까지의 어떤 기대감도 저는 있을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스권 전략인 만큼 박스권 하단 자리 1,50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손절 전략으로 가시면 그래도 조금 무난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카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는 김성준 부장의 원익 P&E, 장시영 차장의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홍희진 파트너의 K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일을 여는 유망주와 함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주신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 홍희진 와운의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진전기입니다. 음극재를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최근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오늘 정규장에서 23%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강한 에너지 시간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00억 이상의 거래대금과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며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6% 상승하고 있네요. 이어서 4위입니다. 석경 AT입니다. 나노 기술력을 통한 전고체 전해질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며 3월 말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이죠. 최근 들어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고 정규장에서 2% 하락 마감했는데 시간외에서 500억 이상의 거래대금 실리면서 2%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돼 내일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해제 이후 추가 상승 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되니까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위 이어서 만나볼까요? 루닛입니다. AI 영상 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를 도입한 의료기관이 전 세계 2,000곳을 돌파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규장에서 16% 강하게 상승하며 고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한 에너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9%까지 상승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하시죠. TK케미칼입니다. 화학 소재 기업으로 오늘 1%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 그리고 640억 원의 거래 대금 실리면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6.4% 역시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비데이즈인데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로 오늘 외국인이 30만 주 가까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정규장에서 1% 강세로 마감을 했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현재 7.8% 상승하고 있네요.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2위 TK케미칼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폴리에스터 원사 사업부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재도약을 선언했는데요. 3월 말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6.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 에너지 좀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사실 TK케미칼이 2021년도 한참 업황이 좋았을 때는 이제 8,950원까지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좀 이제 본업이 좀 좋지 못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최근 저점 대비 20%가량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는 아직까지 3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의 낮은 주가 수준입니다. 작년에 본업에서 영업이익이 4조 8천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 4억 8천이죠. 죄송합니다. 예, 4억 8천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본업이 좋지 못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깅스나 요가복에 주로 활용되는 폴리에스터 원사 사업부까지 접은 그런 회사가 바로 이제 TK케미칼인데요. 사실 하지만 순이익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2,800억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이하게도 SM 상선 지분을 30% 가지고 있고 대한해운 지분도 11%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화학보다도 해운 업황에 많이 좀 밀접한 그런 그 순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면 특징인데요. 워낙에 좀 낙폭이 좀 컸었고요. 오히려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나름의 그런 좀 회복하려는 전략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주가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단행들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한 좀 그 찾아가는 주가 어느 정도 좀 찾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하락 추세 안에 머물러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추세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 일진전기도 보겠습니다. 오늘 일진홀딩스와 함께 정규장에서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 외국인 수급 흐름도 좋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사실 일진전기도 사실 그동안에 많이 좀 눌려 있었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와 함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한가가 좀 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시간 외에서는 좀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는데요. 좋았던 이유는 이제 변압기 쪽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국내인의 변압기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제 북미 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좀 전선 사업 쪽
쪽도 양호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일진전기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은 오히려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뭐 재룡전기와 같은 또 유사한 회사들도 지금 같이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도 다 수주가 좋고 최근에 발표한 수출입 동향을 봤을 때도 이 변압기 쪽은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꼭 일진전기뿐만 아니라 이들 말씀드렸던 이들 업체까지도 동반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규장에서 20% 이상의 강한 상승을 했고 또 시간외에서 강하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 전선 전문 업체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주가 고점에 있는데 LX 일렉트릭 등의 유사 업체를 함께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전략 짜주셨고요. 그럼 내일장은 저희가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오늘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 2차 전지 주가가 좀 그다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오가 틈새를 타서 많이 급등을 보였었고요. 뭐 일부 엔터주들, 뭐 이제 방산주들 이런 좀 틈새적인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변압기 이런 것들도 다 틈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상승했었던 종목군들, 뭐 바이오라든지 엔터 그리고 뭐 조선까지도 좀 더 넓혀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는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유효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되 사실 2차 전지랑 반도체가 그러면 지금 끝난 것이냐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AI 로봇은 끝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가가 크게 좀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틈새주 쪽으로 단기적인 전략을 좀 세워보신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일정 부분 실적도 좋은데 눌려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틈새 전략으로 내일장은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장이 2차 전지와 반도체 핑퐁핑퐁 수급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이쪽보다는 바이오나 엔터, 조선 쪽 틈새 테마를 노리는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종목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에서 내일 시장을 열어갈 종목별 베스트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탑5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지수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일과 동일하게 그래도 중국과 홍콩이 좀 이렇게 엇갈렸는데 좀 강세와 약세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뉴욕장이 훈풍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고 이는 추가 긴축에 대한 부담, 더불어서 전일 미국 PMI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3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론까지 더해지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중 대립 우려가 더 커지고 있고요. 또 지수 키 맞추기에 홍콩 증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마감을 앞두고 있는 항생지수 0.47%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해 종합지수는 3,300선을 재돌파를 했습니다. 철도와 통신, 건설 등 중국의 국유 기업, 시크리컬 위주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시죠.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세가 3월에 크게 완화가 되면서 사흘째 상승을 이어가다가 어제는 양지수 모두 장 막판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독일 닥스지수가 0.2%, 프랑스 캬크도 0.1% 오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심화가 되고 있고 더불어 미국의 주택 가격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SVB 파산 이후로 미국의 부동산 리츠 주식 ETF를 대거 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불안감이 거치지 않은 시장에서 투자 방향을 잘 모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중하권 휴장일이 많습니다. 내일은 중국과 홍콩이 청명절로 휴장을 하고요. 또 다가오는 7일과 10일에도 홍콩 시장은 휴장에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아 마감과 유럽 시장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방송 외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